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제가 금년에 70대 중반입니다만은 제 나이가 되면요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40대 50대 이때 미리미리 그 후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대비해서 이 현역 시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돈과 관련된 자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9만 4천 달러니까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입니다. 아시지만 이 두 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두 나라보다 부자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다 부동산이 재산이 곧 부동산이니까. 미국은요 34%가 부동산이고 66%가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그런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그때 가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9만 3천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만금 넓히고 뭐 넓히고 지금은 10만 평방킬로미터랍니다. 그러면요 일본 땅 넓이는 또 얼마냐? 일본은요 여기저기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열도의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남한 땅을 재작년 가격으로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또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입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평균 3배쯤 비싸다는 거예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남한 땅값은 일본 땅 땅값의 약 15분의 1이었어요. 그게 지금요 4분의 3 맞먹는 수준까지 땅값이 우리나라는 늘어났고 일본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피크일 때가 1990년 91년인데 그때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일본 동경에 가면요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요 오늘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삽니까? 그게 1990년에 일본 땅값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땅값이 비싸니까 그때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보다는 적지만은 비슷했어요. 근데 그 후에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이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30% 정도까지 비중이 낮아졌다가 약간 늘어났는데 37%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줄어든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절반 정도 수준인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여기에 택지 집 짓는 땅입니다. 그 지수를요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91년까지 약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그래가지고요 91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2010년까지요 거의 30년 동안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아직도 옆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다른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몇 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영끌.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에요.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일본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일본의 엔화값이 너무 싸니까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엔화값을 그냥 더블로 올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금리를 절반으로 낮췄어요. 돈을 왕창 풀었어요. 지난 3, 4년 동안에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로 금리는 1%대로 낮아져. 돈을 왕창 풀어. 그게 땅값, 집값을 올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일본도 제가 동경에서 그때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안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거기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요.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요. 일본의 집값 땅값은 떨어져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앞으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아,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떨어지면 그냥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집값 하락이 20년 30년 계속될 줄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일시 하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지금 현재 이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인지 장기 침체로 갈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요 제가 오늘 뭐 집을 파세요 사세요 이 말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요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을 100세인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나라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약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가구 수가 5,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이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22년에는 62%로 늘었어요.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지방에도 고층 빌딩이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요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대단위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하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3년 전에 63%래요.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저는 시골에 지방도시 지나가면서 볼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뭐냐면, 집을 사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또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입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40, 50대 가구는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이 나이까지 없는 거는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가구수는 집을 살 분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집을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1, 2인 가구는. 그런데요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잖아,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단기 예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럼 결론이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또 하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은요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입니다. 40대 미만은요 198%. 이때는 일본도요 빚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럼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집값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요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198%, 30대 미만. 근데요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49%, 절반의 빚이 그냥 있어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요 1억 8천이래요. 많은 집은 몇 억이 되겠죠. 만약에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직도 빚이 이렇게 많느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했는데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났는데 가계 부채는 그냥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고 팔고 이 문제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안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는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란 말이지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뭘로 늘리라는 거야. 그걸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면요,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왜 이걸 알았는가? 제 아내를 보고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요, 보험 좋은 거 들었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변액보험을 든 거예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들어가 보면요, 펀드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늘어나고 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뜰 때는 꼭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고 드셔야 돼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몰라요. 그럼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지 가서 성적이 좋았는지 당신한테 그 소개해 준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도 모른대요. 본사에 물어보고 알려준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이 골차봉을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 넘게 되던 시절에는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예금만 해도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올랐는데도 3% 정도잖아요.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투자 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유튜브가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노력은 하지만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인데요,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냐고 이거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면 공부하라면서.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요,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법. 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자기 장사하는 그런 전문가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제일 위에 보이십니까?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폭탄 터져 죽을 위험, 홍수 나서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데인저.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그 잘못되는 것만 리스크라고 하면요, 절반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죠.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작년 봄에 서울교대 졸업생이 300명이 넘었는데 발령받은 게 112명이라고 하더래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요, 안전한 건 없어요. 그렇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요,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시세 예측도 하는 노력도 하고 좋은 종목 고른 노력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첫째 리스크가 뭐냐?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후만 때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박살을 날 때 미리 하셨습니까? 9.11 테러 사태로 주가 박살을 날 때 미리 하셨습니까? 재작년 우크라이나 이걸로 박살을 날 때 주가 미리 하셨습니까? 제가 50년을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몰라요. 닥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틀림없이 우량 주식이라면, 그 신념이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 이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라니까.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요, 보통 사람이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돈 벌었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친구가 오더니 야, 이거 사면 대박 터진대. 샀어요. 대박은 그냥 6개월 됐는데 반동강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갑니다. 본전 찾을 때까지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했다고 왜 안 오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불량 주식을 100년 갖고 있어도 안 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요, 분석도 해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좋은 종목 고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럼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니까 항공주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갖고 있는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해서 한 종목의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몰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기 투자로 시장 리스크를 방어하고 분산 투자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끝나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받거든요. 그걸로 주식을 사가지고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튀긴대요. 그 튀기려다가 날려버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게 자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단계가 언제냐? 현역 시절이에요. 이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현역이니까.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현역 시절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2단계부터거든요. 2단계는 언제 시작하냐? 퇴직하고 나서요. 퇴직하면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제가요, 얼마나 꺼내 쓰고 운용은 몇 퍼센트로 목표로 하는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쓰니까. 1억을 모았으면요,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써야 돼요. 그리고요, 남은 돈은 운용을 하는데 무슨 주식 사서 대박 튀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 정도니까 4%나 5%나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펀드 투자라고 있다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직접 하고 싶으시다면 갖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의 20-30% 이내에서 주식을 하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연금 수입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거든요. 그만큼 덜 꺼냈어요. 연금 수입. 두 번째는 퇴직을 하면 월급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아껴야죠. 절약해야 돼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셔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는 많이 옮겨야 되니까.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사람마다 다른데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예금과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뭔가?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 단계별로 볼 때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요, 항상 현역이든 퇴직을 했든 자산 관리하려면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번 달에 50만 원이 생겼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꼭 확인하고 사야 돼요. 뭘? 내가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왜? 요즘 뭐 기발한 상품 뭐 이런 거를 막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누가 와서 기발한 상품이라면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많이들 하거든요. 이런 상품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사는 데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300개쯤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야 대책을 얘기하죠.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영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상품에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뭐 있는가 한번 꼭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을까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상품들 빨리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세제 혜택 받고 그걸 운용해서 노후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0.5% 차이만 나도요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는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항목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자녀의 장래도 망치고 자신의 노후도 망쳐먹거든요. 저 놀랐는데요. 2023년 6월 현재로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요, 그냥 쉬는 사람, 말이 우습잖아요. 그냥 쉰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쉬는 2030 세대가 61만 3천 명이래요. 근데 이 중에 70%는요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답니다. 소위 말하는 캥거루죠. 근데요,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가 난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이 2030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자녀가 사업을 실패했다, 신용불량이 됐다,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돌아왔다. 그건 성인 자녀 리스크예요. 이 문제를 관리 안 하면 노후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이 캥거루를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대요. 이 패러사이트라는 단어는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적 독신이래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295만 명 정도가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캥거루, 그러니까 패러사이트 싱글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을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부거든 나라가 없거든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요,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 합계를요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소득 대비 돈을 자식한테 가장 많이 퍼붓던 나라예요. 뭔 돈을 퍼붓냐? 첫째 학비죠. 아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결혼 비용이에요. 일본에 제 친구한테 딸만 있는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였냐?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고 냈대요. 사장인데. 우리나라요? 전국 평균 딸이 1억 1,400, 아들이 1억 7천. 이거 전국 평균이니까 도시는 훨씬 더 들을 거예요.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놈들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이게 아들만 몇 명 있으면 큰일 나, 이거. 자, 근데요, 이 돈만 들어가는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과외비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래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40대 후반인데 1억 정도를 번답니다.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의 과외비로 들어가는 돈만요 3,36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등록금 내야지, 책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게임기 사줘야지, 가족들 먹고 살아야지. 언제 저축합니까? 근데 문제는 60, 70까지 1억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래요. 50대 초에 직장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해봤자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대학교 고학년 돼, 결혼시켜야 돼, 노무 요양비 들어, 의료비 들어. 그래서요, 이렇게 벌던 사람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문제는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취직이 안 되죠, 요즘요. 일본은요, 뭐 엄살은 더럽게 떠는데 대졸 취업률이 작년에 96%래요. 우리나라요? 68%인데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빼버리면요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요 20%인데요. 이제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 이직을 해야 겨우 60가 이다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 신기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육 공부해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신기 채용이 별로 없죠.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날 뭘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둘째,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이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실제로요. 과외 공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 그때 제가 놀란 게 얼마 전에 저희 업계에서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대. 50명이. 넘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만 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이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3,000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변호사가 일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정원 늘려놓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하나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1번 월급 많이 준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남들이 몰려가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이 그라인 치는데요. 그 회사들이 요즘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에만 틀림없다. 제가 50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 하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자가 말한 얘기인데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교육받은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거기 전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학부형 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보내는 분. 그분들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에서 온 고관 아들, 사장 아들, 교수 아들, 박사 아들. 골치 아프대요. 간섭해가지고. 내가 교육받은 부모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내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싣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병원비, 간병비를 나이 들어서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야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60 내지 70%가 예, 건강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는 예, 건강합니다라는 대답이 4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요,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이 건강 리스크는 뭔가 중대 질병보험 하나 들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100세 인생이 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예요. 1년 차이입니다. 근데요,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기 된대요.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지금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잖아요.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이 캐나다는요, 거의 대 의료비가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가입 안 한 분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분은요, 맹장 수술 하나인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제가요,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싸대 그냥.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요, 노후 준비를 할 때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 생존 확률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연령. 그게요, 1980년생의 경우에 남자는 100세, 여자는 102세래요. 그러니까 일단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돌아가시면 상관없지만은 5분의 1 확률로 살아남더라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혼자 오래 살게 되는 게 문제예요.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왜 혼자 사냐? 노후에 혼자 사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가 사별, 둘째가 생애비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드는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황혼이혼. 자, 사별을 보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래요. 근데요, 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명이랍니다. 남성의 6배예요, 6배. 지금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요, 혼자 사는 노후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남성들은요, 부인이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뜬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100상 중에서요,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또 뭐가 문제냐?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미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 늘었어요. 근데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도요, 2040년 되면요, 남자는 38%, 여자는 25%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간양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생애미혼,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밖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혼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요, 10만 2천 건. 근데요,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 실혼예언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39%.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년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2020년 그 무렵에 일본에서 황혼년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일본이 황혼년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이에요. 그리고요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1990년에 전체 이혼권 중에서 일본은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14%였던 거가 2021년에는 21%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990년에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5%였던 거가 2021년에는 39%.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노후에 파산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거. 두 번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거. 셋째가 중대 질병에 걸리는 거. 네 번째가 성인 자녀. 자기한테 돈 퍼주고. 다섯 번째가 황혼년이거든요. 황혼년 하게 되면 재산을 절반은 나누잖아요.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황혼년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황혼년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데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취미가 같은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이런 그 자식들보다도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앞으로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노후에 서로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둬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2021년에요.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3%예요.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 쓴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요. 참 별로문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서울의 영풍문고를 갔는데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들은요.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떠나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누구든지 혼자 될 수 있으니까 이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있어야 되죠. 젊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잘 돼 있으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 먼저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또 그래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데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요.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이런 배려. 그리고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에서 대형 고층 아파트를 나이 들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건물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과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간병, 돌봄 이걸 개호라고 하거든요. 개호 난민, 개호 대란이 큰 문제예요. 개호 난민이 뭐냐? 후기노령기에 들어가서요. 이제 몸이 불편해요.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근데 들어갈 시설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동포들이 와서 도와주는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 안 오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큰 문제예요. 왜 이렇게 간병, 돌봄 난민, 개호 난민이 늘어나는가? 고령자는 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본은 전부 다 후기 노령기에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절벽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부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커질 거예요. 시설이 없어요. 짓질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70대, 8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돌봄 일을. 그래서요. 우리도 지금 일본 같은 사정이 10년 후에 나타날지 20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시설이 어디가 있는가? 어떤 데가 좋은가? 그리고 그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투자를 하든지 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퇴직하고 3, 40년 이 긴 후반 인생을 뭐라고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퇴직 후에 12만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12만 시간인가? 재작년에 취업 콜센터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요 51.7세랍니다. 그러면요 반올림에서 52세까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각각 20% 생존 확률 나이만큼 산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1980년생의 경우에 남성은 100세, 여성은 102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100세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낭포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요,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예요.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 6억 4천.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8천. 이걸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얼마 남아요? 3,900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집값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죠? 일본 동경 수도권에 제 친구 사례. 1억 2천에 샀는데 3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안 팔린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이라도 49%. 절반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7%.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9%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저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4,3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약 4,5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없어져요. 있는 게 뭡니까? 팔랑집안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돈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10년이 지나면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3년 전에 우리나라도요, 151만 채가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지방도시 가보면 요즘도 외곽으로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구도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다 글로 이사가요. 구도심에 노인만 남아있다가 그분들 돌아가시면 집이 비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도움이 안 돼. 근데요,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한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죄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 돼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75년 이 여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8%입니다. 48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2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는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씩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간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2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2015년 가을인데요,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1이에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40대 중반인데 애 2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간병 돌봄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년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요.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하면서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용정년, 일해정년. 보통 고용정년은 55세인가요? 그 다음에 일해정년. 아직도 몸이 쌩쌩하니까. 뭔가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라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 얘기했죠.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내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요. 다들 뭐냐.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집에 가니까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한 것 같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요 일본은 더 난리예요.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들 치불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장 궤약, 키친드링커. 키친드링커가 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열받아가지고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갔잖아요. 근데요,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저렇게 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거기는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여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거기는 퇴직해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따로 30년 놀다가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요, 우리나라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에 5%였던 거가 39% 늘었다고 그랬죠. 중년 황혼연 계기가 뭐냐? 옛날에는 성격 차이, 경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외도. 근데 요즘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열받아서. 그래서 이혼했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제 선배가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퇴직하고 나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구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 105편을 읽었는데요.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요.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꼴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란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노인보호센터. 아까 말했죠?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라고요.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을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되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대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칼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일해야 된다 그러면 열받아요.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잖아요. 나한테 일만 주세요. 왜 내가 일 안 하는가? 맞아요. 청년 실업이 넘쳐나죠?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일 하는 거야? 근데요.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일이 생겨요. 저는 그걸 창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업수가 17,000개 정도인데요. 일본만 가도 26,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예요. 정리 컨설턴트. 저도요. 50년 이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노후설계 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50년 전에 이거 할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일을 했냐? 자산운용사의 대표라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에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하타파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미국, 일본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노후 설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후 설계 공부를 해야 되지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창직의 시대에. 근데 불행히도 그 일을 못 만들었다. 그러면 체면을 돌려놓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일본에서도 퇴직해야 돼 하는 일에 일본이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 관리인 50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쉬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취미로 했는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유튜브에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재벌그룹에서 임원하다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일을 우연히 보게 됐대요. 무지개 힘든 일이래요. 만약 돈 때문에 했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 하나, 이거 하나 마찬가지로 몸무게 빠지겠네? 그래서요. 몸무게 뺄 요량으로 그 일을 했대요. 몇 개월 했더니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계속 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폼도 나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뭐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소일거리를 찾아서 체력이 허락하는 한 평생 현역하는 게 좋다.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이것만은 조심하자는 제목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이거를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 100세 시대의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